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결산 중에 일부 정부 회계제도 보겠습니다. 회계제도가 우리 그 회계학 내용이다 보니까 그 행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개념을 잘 잡으시면 어차피 시험이야 각 그 뭐 회계제도의 특징 모를 텐데 특징이 다 장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단어를 잘 보면 금방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개념에 회계란 해서 나오죠. 회계란 여러 거래 등을 뭐 인식 뭐 또는 기록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게 뭔가를 인식을 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회계로 보통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회계는 정부가 하는 많은 거래들을 인식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기술을 의미해요. 근데 정부가 회계 방식을 바꿨어요. 인식해서 기록하는 방식을. 그게 그 3에 있는 것처럼 발생주의하고 복식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단식부기를 지금의 복식부기로 바꾼 거고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낫게 만든 거니까 그러면 자 계정 방식에 따라서 구분할 때 이렇게 단식부기, 복식부기로 구분해요. 자 기장이란 장부에 쓰는 방식이에요. 쓸기자. 그래서 장부에 쓰는 방식이 거래에 한 면만 쓰는 거고 단식부기니까 부기는 장부기입의 준말이에요. 장부기입에. 그래서 장부에 쓰는데 거래 한 면만 쓴다. 이 뜻이. 장부에 쓰는데 거래 양면을 쓴다.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장부에 기입하는 방법이 한 면을 쓰는 거고 양면을 써요. 그럼 느낌이 어디가 더 복잡할까요? 더 복잡하죠. 어디가 더 회계 처리 비용이 많이 들까요? 더 많이 들겠죠. 어디가 더 정확할까요? 이게 더 정확해. 양쪽을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써 단어만 보더라도 금방 감이 와요. 이거는 그냥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인식을 뭘로 할 건데 이놈은 뭘로 한다? 현금으로 해요. 무조건 현금이 들어와야 수입으로 인식을 해서 장부에 기입하게 되고 또 현금이 나가야만 지출로 보고 인식하는, 기록하는 방식. 이거는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인식을 하게 돼요. 발생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현금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로 결제를 딱 했어요. 10,000원짜리 결제. 그러면 현금주의에서는 이거를 지출로 인식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왜? 지금 당장 현금은 나간 게 없잖아요. 그치? 언제 인식을 해요? 결제한 날 인식해. 그러니까 통장에서 현금이 나가면 그때 나갔구나 라고 인식한 다음에 장부에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거래 발생했잖아요. 긁었잖아요. 앞으로 줄 게 생겼잖아요. 이때 다 인식해요. 지출로. 이게 발생주의예요. 자, 둘 중 뭐가 더 형식을 중시하고 있나요? 얘지. 형식을 중시해. 말 그대로 현금이라는 꼭 형식을 취해야만 지출 또는 수입으로 인식하는 거고 이러면 실질을 따져요. 실질주의라고 불러요. 그걸 내가 카드를 긁으면 이미 나간 거랑 똑같잖아요. 실질로 본다. 이렇게. 어디가 채권 채무주의 같아요. 이쪽이죠. 채권 채무. 앞으로 내가 받을 게 있는지 갚을 게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받을 거거든. 그러면 나 갚을 거고 인식도 해요. 그러면 자, 둘 중에서 뭐가 성과 파악에 더 바람직할까요? 성과 파악에. 당연히 이겠지. 여러분, 성과는 사실을 중시하게 되고 실질을 중시하게 되고 채권 채무도 파악했을 때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과 파악에 용이한 회계 방식이에요. 이렇게 성과 파악에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즐겁죠? 자, 단식부기, 복식부기는 지금처럼 거래 한쪽만을 장부에 기입하는 게 단식, 거래 양쪽 쓰는 게 복식부기예요. 됐나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자, 장부에 쓰는 방식인데 단식부기는 무조건 현금주의랑만 올리게 돼요. 즉, 장부에 쓰는데 뭘로 쓴다? 현금으로만 쓰게 돼.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 기록하는 게 단식부기고 주로 발생주의는 이렇게 올려요. 발생주의하고. 그러니까 주된 조합이 단식 현금 그리고 복식 발생주의인데 이 중에서 요 현금주의도 복식부기랑 올릴 수 있어요. 즉 장부에 쓰는데 현금도 써요. 그런데 이건 안 돼. 현금주의하고
저 발생주의하고 요 단식부기는 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장부에 쓰는데 현금만 써야 돼. 발생한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조합이. 이래죠. 자, 이 내용은 우리 교재를 보면 757페이지 그 날개 쪽에 나와요. 맨 끝에. 그러니까 단식 현금 동그라미죠. 복식 발생 동그라미죠. 그리고 발생과 복식부기랑 현금은 동그라미지만 단식부기랑 발생주는 X. 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됐죠? 해놓고 그 다음에 얘만 따로 본다면 자, 단식부기는 우리가 보통 우리 어머니가 쓰시는 가계부나 어릴 때 여러분이 써봤을 수 있는 용돈깁장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용돈깁장 같은 거. 자, 단식부기는 간편장부라고 불러요. 간편한 장부. 그래서 장부의 형식이 굉장히 간편해요. 여기는 수입, 여기는 지출, 잔액 써 이렇게 수입을 쓰고 장부의 의미가 그다음에 지출을 쓰고 여기는 잔액을 써. 현금 잔액. 이렇게. 자, 가계부 자, 엄마 가계부가 있는데 엄마가 아빠 월급날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어. 500만 원. 그래서 수입 500만 원 장부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잔액 500 쓰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요즘에 공기 나쁘잖아요.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를 놨어요. 자, 사면서 100만 원 들었어요. 잔액 400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을 찾아 산 거예요. 카드로 성몇은 안 쓸 거예요. 근데 현금을 찾아 썼다고 치고 쓰는 거지. 공기정화기. 그 다음에 뭐 TV를 하나 샀어요. 100만 원. 잔액 300. 아빠가 성과급이 들었어요. 보너스가 2천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 잔액이 2,300만 원. 이 중에서 차를 하나 샀네. 경차를 1,300만 원 들어서 잔액이 1,000. 철저하게 현금 들어왔다, 현금 나갔다, 현금 남았다. 이게 단식부기고 간편장부라 쳐요. 자, 복식부기는 거래 양면을 쓰는데 양면이라는 것은 차변과 대변이에요. 차변, 대변을 나눠서 자, 차변과 대변은 부기상 약속이니까요, 여러분. 복식부기, 즉 복식부기 장부의 왼쪽을 차변이라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으로 불러요. 기본 구성이 자산, 차변은 자산을 쓰게 되고 이러면 부채, 그리고 자본을 쓰게 돼요. 이렇게. 자, 이게 민간에서 쓰는 대차 대조표를 말해요. 대차 대조표. 이렇게. 그러니까 대변, 차변을 대조하는 표예요. 이거를 정부가 쓸 때는 명칭이 좀 바뀌어서 이 명칭이 정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재정 상태표가 돼요. 재정 상태표. 상태표. 이렇게 바뀌면 이 명칭이 이퀄 순자산으로 바뀌게 돼요. 순자산. 단식부기는 현금을 쓴 것만 주로 써 있지 현금을 써서 내가 사온 물건에 대한 가치는 표시가 안 돼요. 쓴 것만 표시가 돼 있지. 아빠 명의로 된 가장 큰 자산은 뭘까요? 자산. 아마 집일 거야, 집. 그쵸? 집. 두 번째 큰 자산은 아마 자동차일 거예요. 여기는 차를 사느라고 1,300을 쓴 것만 나와 있지 이 1,300짜리 차에 대한 가치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러면 그걸 쓰게 돼. 만약에 차를 샀다면 뭐가 생겼어요? 자산이 생긴 거지. 1,300짜리. 근데 이 차를 할부로 샀다면 할부, 그 뭐가 생긴 거예요? 부채가 생겼지.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이 차를 300만 원은 현금으로 계약금을 걸고 사고 1,000만 원을 남겨놨다면 할부로. 그러면 자산이 300은 줄은 거고 그다음에 부채가 1,000이 는 거죠. 이걸 기록하게 돼요. 자, 요 의미인즉슨 자산이란 뭐로 되어 있다? 부채와 플러스 자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또는 순자산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가 지금 집이 있는데 집이 10억짜리 집이 있다. 근데 10억짜리 집, 자산은 지금 10억짜리 가치 있는 집이 있는데 여기서 7억은 아빠 돈으로, 3억은 대출로. 그러면 뭐예요? 지금 아빠의 순자산 얼마인 거지? 7억이지.
집은 10억짜리인데 순수한 자산은 7억인 거지. 왜? 3억은 꼬은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순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돼. 빌려온 돈을 빼주면 되는 거. 이게 대차 대조표, 중국어 말하는 재정 상태표라고 불러. 상태표. 이렇게. 됐죠? 두 번째는 자, 차변과 또 대변이 있어요. 이 중에 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수익이고 대변에 이게 비용이고 이게 순이익이라니요. 자, 이게 민간입서 쓰는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자, 이거를 정부가 쓰게 되면 명칭이 재정운용표라고 바뀌어요. 재정상 운용표. 이렇게 바뀌게 돼.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명칭이 또 바뀌어서 이거를 운영차액으로 바뀌어요. 운영상 차액. 자, 여러분 순이익이나 운영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돼.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란 말이지. 운영상 차익인 거고. 이렇게. 이게 복식부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처럼 얘가 더 복잡한 대신에 더 정확해져요. 그렇죠? 뭔가 거래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이거는 검증이 돼. 자,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기 검증 기능. 차변과 대변에 수치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빠진 거니까. 그래서 자기 검증 크로스 체크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복식부기의 특징이자 또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일단은 단어로서 문제를 푸시면 돼. 단어로. 복식부기가 더 복잡하더라. 단식은 간단한 대신에 정확성은 좀 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책을 보실까요? 자, 단식부기 개념에 차변, 대변 구분 없이 현금으로 쓰는 거예요. 한쪽 면만. 그래서 장점이 편리하고 간편해요.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자산과 부채에 변동이 있다면 현금이 왔다 갔다 안 하면 메모를 따로 해놔야 돼요. 이해됐나요? 비만 기록은 따로 기록한다는 말이야. 다른 메모지에다가. 내가 오늘 좀 가서 계약을 하고 갔다. 한 달 뒤에 1억을 줄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왔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나갔어 안 나갔어요? 안 나갔지. 그러면 자, 단식부기 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기록할 때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메모를 따로 해놔야 돼. 메모지. 비만 기록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여기서는 내가 계약하는 순간에 기록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지. 내가 한 달 뒤에 1억을 준다는 뭐 하고 온 거야? 내가 빚을 지고 왔죠. 부채가 생겼잖아. 부채가 1억짜리 빚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무슨 자재가 들어온다면 그 1억이라면 자산이 생긴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분명히 차변 대변에 기록이 돼야 돼. 복잡한 만큼 정확히. 뭐가 빠진 게 금방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 자, 복식부기는 거래 발생 사실 바탕으로 차변과 대변 나누어 기록한다. 주로 발생주의에서. 됐죠? 그래서 장점에 뭐 다 못 참아보면 총량적 중량이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고 총량 데이터. 그리고 더 신뢰가 가요. 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회계사나 세무사 때 돈을 줄 때 복식부기는 돈을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정해진 게 있어요. 한 달에 얼마를 줘야 돼. 계장하는 대신에. 이게 복식부기예요. 자, 넘겨보시고 박스에 나오죠. 758페이지의 저 위에 하늘색 바탕에 있는 단어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에서 칠판에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게 확인하시고. 자, 본문의 현금주의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할 때 인식한다. 형식주의라 부른다. 장점도 간편, 이해도 쉽고 더 객관적이죠. 비용이 적게 들고. 단점은 정확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성과 파악이 어렵다는 거. 법인 통장에 있는 현금만 갖고는 성과를 다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 이면에 채권 채무를 파악해야만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 발생주의는 현금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그래서 실질 또는 채권 채무라 부르죠. 장점에 성과 파악이 되고 정확한 부채가 파악이 될 것이며, 그죠? 문제는 단점에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 그리고 지불이 불필요한 채무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빌려왔는데 빌려준 사람이 뭐 어디 이사 가거나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무가
필요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치? 그리고 더 복잡하고 등이 나르면 단점이에요. 물론 책에는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웬만하면 단어만 풀어봐도 답은 나와요. 여러분, 모든 공부의 기본은 뭐라 했다? 단어 푸는 거다. 단어의 직관적 의미로 푸는 거예요. 풀려서 풀리는 게 대부분. 근데 단어의 의미하고요, 내용상 의미가 좀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는 공부를 더 하셔서 이해 놓으셔야 돼. 그렇지? 자, 예제 볼게요. 자, 결산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예제 5번에 결산은 회계연도에서의 세입, 지출, 실적을 확정적 개수로 표시하는 거죠. 맞죠? 결산은 사후적인 건 맞아. 근데 또 내용도 무효할 수 없어요. 근데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을까? 아니, 책임은 물어야지. 그 지출 자체를 무효하지 못하지만 지출을 행한 공무원한테 책임은 물어야지. 변상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불법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1억의 국고에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당신이 변상해 라고 판정해 주거든. 책임은 물어야죠. 답이죠. 3도 알아두셔야 돼. 재무제표 구성 3가지.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그리고 순자산 변동표가 필요한 재무제표예요. 뭐 4번은 맞는 말이고. 예제 6번. 발생주의 복식부기. 옳지 않은 것은 대차 평균, 자기 검증, 크로스 체크, 통제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고. 근데 단식부기 때보다도 처리 비용이 더 전략될까요? 아니지. 비용은 더 들지. 비용이 더 드는 만큼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그죠? 답이죠. 항상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한 95%는 무난하게 나와요. 사실 용어만 잘 보더라도 답은 나와. 용어만 잘 확인하더라도. 단식, 복식 이런 것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조그만 문제를 더 풀어본다면 이만큼 다 커버가 되고, 아주 드물게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죠. 국가직에서. 그때 물었던 계산이 순자산. 여러분, 순자산을 물을 때는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어야 돼? 자산과 부채를 알아야 돼. 순자산 파악할 때 수익과 비용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수익과 비용은 요 운용 차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거고, 순자산은 자산과 부채 알면 돼. 그러면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예산의 과정이었죠, 과정. 자, 그 다음에 예산 결정으로 가보실게요. 그럼 참 세월이 빠르죠. 너무 빨리 지나가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날은 더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잘 느끼는 한데, 사실은 우리 공도림 이 강의에 완강이 제가 좀 안 돼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사실 뒤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남았어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본다면 뭐 다음 시간 정도면 마무리해도 될 정도로 이제 남은 상태인데, 양에 비해서 남은 페이지에 비해서 시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 그 말은 양적으로 많은 것이지 질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말과 똑같아. 그리고 공부는 항상 무조건 다 한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하더라도 반복해서 내 거 만드는 게 빠른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종강을 하고 왔는데, 실강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불구하고 되게 막 불안해 하셔요. 분명히 그 학생은 공부 잘해요. 내가 보다 무조건 붙어요. 붙는데 지금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학을 공부해야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와서.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 이제 공부하다 틀렸던 것들을 위주로 보아라. 그러면 또 웬만큼 커버가 될 거다. 그게 답이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했을 때 내 것이 되는 게 더 많아요. 내 것으로 다 소화가 돼 있는데 몇 개만 아직 소화를 못하거나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거는 보완을 해 가셔야 돼. 그거는 한 번은 꼭 해야 돼. 꼭. 대충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틀렸거나 헷갈리거나 하는 것들만 모아서 하면 점점 그런 게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건 또 알아요. 우리의 이 인간의 잠재 이런 건 정말 대단해서 틀린 건 또 틀리고요. 맞으면 또 맞추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틀리는 과정과 맞추는 과정도 똑같아요. 제가 진짜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동영 모의고사를 낼 때 이제
기존에 수험서를 대학 교수를 갖다가 내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교수들이 많은 본인 책이 있어요. 몇 권. 그 책 갖다가 옆에 놓고 그 책에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전에 만든 적이 있다면 지금 만드는 내용이 똑같아요. 심지어는 오답 만드는 과정이 똑같아요. 이게 무서운 거야. 우리의 잠재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틀린 것들은 다음에 그거 풀면 또 틀리게 돼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수정이 안 되면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틀린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악착같이 무조건 내 것을 만들어 두셔야 다음에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또 틀릴 거니까. 자, 지금 볼 예산 제도가 마찬가지로 꽤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예산 제도라는 것이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우리 책에 있는 만큼 장단점 등이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 중에 일부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 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볼 예산 제도를 공부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한 그 의의 쪽에다가 좀 중점을 두고 이해해 놓으셔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다른 장단점 나오더라도 유추가 돼서 풀 수 있지. 책에 있는 장점이 10개, 단점이 10개 있다 해서 이걸 다 내가 암기하겠다? 말이 안 돼요. 암기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급적 의미를 좀 잘 파악해보자. 그 전에 볼 것이 예산 결정인데 이거는 앞에 봤던 거예요, 사실은. 예산 결정, 정책 결정. 그 정책 결정 모형이 예산 결정에 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자하고 예산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아요. 단 이제 특이한 인물이 나와요. 그게 이제 부유키라는 사람이. 자, 의해봤더니 자, 예산 결정에 관한 기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부유키다. 어떤 근거로 X달러를 B가 아니라 A에게 줬는가? 그러니까 이 도로 사업에 100억을 준 근거가 뭐야? 라고 물어본 거야. 어떤 기준으로 준 거야? 효율성이야? 형평성이야? 아니면 뭐 효과성이야? 물어봤던 거지. 이게 부여키야, 키. 자, 봤더니 의 2번에 예산 결정 이론은 두 번째 문장 뒤쪽에 점중주의에서 합리주의로 발전해 왔대요. 점중주의에서 점중 모형, 합리 모형. 앞에 했던 거죠. 정책 결정할 때. 그리고 알렌 시크라는 사람이 예산 개혁 단계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어요. 통제, 관리, 기획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라빈과 린치가 감축을 추가했고. 그러니까 다음 중 알렌 시크가 제시한 예산 개혁의 단계와 관계없는 거. 답은 감축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알렌 시크만이 제시했던 단어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다른 사람이 한 거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예산 결정과 뭐가 똑같다고? 정책은 똑같아요. 두 개 비교한다면, 자, 점중주의 예산 결정 또는 점중주의 정책 결정 똑같아요. 합리주의 예산 결정, 합리주의 정책 결정 똑같아요. 합리 모형이. 어떤 게 정치 원리 갖고 결정한다. 정치 원리, 점중. 그러면 경제 원리. 그러면 어디가 효율성 차원의 결정이다. 합리주의. 그러면 앞에는 형평성도 고려한다는 뜻이. 형평성도. 해놓고 각각에 해당하는 예산 제도가 나와. 이렇게. 우리 점중주의 예산의 점중 모형처럼 예산 결정할 때 기준이 바로 전년도야. 전년도. 2020년도에 예산을 짤 때 점중주의식 예산 결정은 어떻게 한다고? 기준이 전년도 기준. 근데 합리주의는 모든 걸 다 검토해. 합리주의, 총체주의, 포괄적이야. 필요한 대안이 100개면 100개를 다 검토해. 그리고 각각마다의 자세하게 다 검토해봐요. 이게 합리주의 결정이에요. 앞에 다 했던 거라서 사실 내용은 큰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점중주의 의의처럼 자, 의사결정자의 분석 능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다 못하고 해오던 걸 바탕으로 좀씩만 추가하는 식의 결정이에요. 이게 점중주의. 밑에 예산제도가 LIBS, PBS. 우측의 특징도 그만큼 보수적이에요. 그죠? 큰 폭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쇄신도 안 돼. 뭐 이런 말 똑같이 나올 거예요. 반면 합리주의는 의회 1번처럼 예산 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다 분석한 다음에 예산을 짠다. 자, 그래서 대표 예산 제도가 계획 예산과 연기준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됐죠. 자, 넘겨보시면 특징도 모든 대안 검토, 그 다음에 2번의 중간에 모형을 만들어서 최적을 추구하죠. 경제 논리가 최적 추구 논리예요. 정치 원리는 최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적당히. 적당히. 그리고 그래서 4번도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죠. 3도 경제학에 기초한 계량 모형이죠. 기비용을 중시하고. 자, 앞에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해놓으시면 앞에 정책 모형 해놓으시면 당연히 풀리게 되니까 대신 이제 각각의 여기는 LIBS, 품목별 예산, PBS, 성과주의 이 둘은 기본적인 틀이 점중지 예산 결정. 요 계획 예산하고 연 기준이 합리주의 예산 결정. 이렇게 기본으로 비교해 놓으시면 돼요. 기본으로. 됐죠? 자, 그 내용이었고, 자, 넘겨보시면, 자, 예제 봐보세요. 자, 앞에를 제가 건너뛴 이유는 앞에 정책 결정 모형을 했기 때문에 뛰었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됐어요. 점중주의가 현실적 모형이죠. 현실 상황을 인정하는. 맞고요. 2. 합리주의가 모형을 만들고 최적을 추구해요. 맞아. 3. 점중주의가 경제학에 기초한 계량분석 모형 아니잖아요. 이건 합리주의. 벌써 단어만 보더라도 답은 나오기. 이런 문제가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LIBS하고 PBS가 점중주의의 대표예요. 이게 두 가지. 품목별 성과주의가. 칠판에 있는 이 그림은 좀 명확히 좀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됐죠? 자, 하나씩 볼 건데, 하나씩. 자, 지금 볼 예산 제도는 한마디로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고 곧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을 결정한다. 유사한 말이죠. 첫 번째가 LIBS. 자, 품목별 예산 제도. 품목별. 자, 요 네 가지는 밑에 네 가지를 꼭 같이 비교하시라는 거. 예산제도 풀 때 가장 기본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놈만의 특징을 깊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제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각 예산제도마다 장단점이 각각 10개가 있다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점, 단점이 있어요. 한 서너 가지. 그거로 다 풀 수 있어요. 다 안 보더라도. 자, 얘는 다 품목별 예산인데, 품목별. 이거는 품목으로 예산을 짜는 거예요. 품목에는 항목인데, 품목은 곧 지출할 대상을 말해요. 지출 대상. 여러분이 공무원 됐어요. 과장님이 예산을 나한테 짜오래. 편성해 오래. 그런데 품목으로 짜오래.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입할 품목을 쭉 나열을 해. 연필, 뭐 종이, 뭐 다 품목을 나열한 다음에 여기에 얼마를 더하면 돼. 이게 품목별 예산이에요. 품목. 이 품목은 뭘 구입하겠다는 식의 투입 중심이에요. 자, 투입 중심 예산이어서 뭐를 알 수가 없을까? 산출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요 산출 파악이 안 된다. 우리가 투입 때 산출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능률성이죠. 따라서 LIBS는 요 능률성이라든지 능률성 또는 효율성 판단이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얘는 처음부터 성과를 바란 게 아니야. 얘는 처음부터 통제를 바랬어. 통제 지향이. 이해되죠? 여러분, 품목이라는 단위는 커요, 작아요? 작아. 장관, 항, 세항, 이 목이야, 목. 이 목은 너무나 세분화됐기 때문에 재량이 안 생겨요. 그것만 사야 되거든? 여러분이 용돈 짤 때 만약에 품목으로 짰다면
받은 용돈을 그것만 사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내가 책임을 당하기 때문에. 자, 품목은 작기 때문에 미시야. 미시는 곧 상향하야? 미시는 상향적이에요. 예산 결정의 방향이 상향적이고 분권적이에요. 자, 상향적, 분권적. 이렇게. 이게 LIS. 성과 파악이 돼야 안 돼? 당연히 안 돼. 투입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 책을 보시면 제일 쉬운 예산 제도라 보시면 돼요. LIBS. 개념에도 자, 예산을 지출 대상인 품목으로 분리해서 편성했다. 투입 중심이다. 그래서 성과보다는 비용에 초점을 둔다. 그 비용이 곧 투입인 품목을 말해요. 품목. 어떤 품목에 얼마 썼다는 거니까. 투입, 비용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자, 배경은 통제 지향이다. 장점도 항목이 일목요연해요. 또 통제가 용이하죠. 회계 책임 묻는 게 용이해요. 항상 품목자가 나올 때 꼭 따라 나올 단어가 회계 책임, 통제 이런 말. 성과는 모르고 당연히. 정보사업 몰라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산을 짰어. 담당자예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품목으로 짜랬어요. 품목을 쭉 나란 거지. 뭘 구입할지를. 끝. 성과할 수 없어요. 정보하는 사업의 우선순위 몰라. 이 이상 갖고는 사업의 순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구입한 것만 하는 거지. 당연하죠. 대신 통제는 쉬워요. 왜? 그것만 사야 되거든. 거기 안 사면 나중에 책임을 내가 추궁당해. 이게 LIBS. 자, 예제 보면 넘겨서 예제. 자, 옳지 않은 거죠. 1. 투입 중심이에요. 따라서 사업의 성과나 운영 방식보다는 비용에 초점을 맞춰. 비용이고 투입이니까요. 맞지? 그 다음에 2. 자의적인 지출을 감소시켰어요. 마음대로 못 쓰게. 왜?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부모님이 용돈 줄 때 품목을 막 준다는 것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사라고 한 거니까. 딴 데 재량을 안 주기 한 거예요. 3처럼 회계 책임을 묻는 게 용이하죠. 책임 물을 때. 문제는 뭐냐면 자, 품목마다 비용을 따진 다음에 예산을 준다까지는 맞지만 효율성 판단이 안 되지. 투입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4번 가시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너무 성과를 모르니 좀 성과를 좀 중시해보자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예요. 성과주의. PBS. 자, 요놈은 예산 짜는 방법이 첫 번째 기능이에요. 기능을 나누고 기능을 좀 제시하고 기능을 좀 쪼갠 게 또 사업이라면 더 쪼갠 게 활동이고 기능, 사업, 활동을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를 해요.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를 해서 예산을 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요 기능사 활동이 넓은 의미에다 이게 사업이야, 사업. 이게 주요 사업이라면 좀 쪼개서 하는 사업이고 더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쪼개고 더 쪼개서 여기에 업무량이 얼마고 원가가 얼마다를 곱해서 예산을 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림만 보더라도 예산과 사업이 연계가 돼야 하는데 연계가 되고 있어. 연계가 되고 있다. 얘는 관심이 관리 지향이야. 관리. 여러분도 결정 방향은 상향적, 분권적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만 하향 직권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비교하기 위한 거야. 다 상향 분권인데 하나만 하향 직권인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업무량이랑 원가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도로 사업한다. 도로 사업하는데 할 게 뭐냐? 포장이다. 도로 포장. 포장하는데 업무량. 포장할 대상이 1km. 단위는 킬로미터. 1km에 뭐 10억 든다. 10억. 그러면 1km, 10km 깔아준다면 100억이 필요한 거고 1km면 10억이면 되는 거지. 10억 들여서 1km 포장을 한 거지. 뭐 쓰레기 수거 사업한다. 도로 사업 중에서 쓰레기 수거한다. 수거.
하는데 업무량이 뭐냐면 뭐 수거하는 그 대상이 뭐 100m를 수거한다. 단위는 100m. 100m당 원가가 뭐 1000만 원. 그래서 예산 주면 돼. 그죠? 그러니까 예산과 사업을 지금 연계하려고 하는 것이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 관리를 정하고 상향 분권제 이렇게 책 보시면. 개념에 자 정부 예산을 기능, 사업, 활동에 기초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서 기능별 예산이라고 돼요. 이거 하면 돼요. 기능별 예산. 앞에 우리가 기능별 분류를 배웠죠. 가장 큰 특징이 뭐였다? 시민을 위한 분류였다. 왜? 이해가 쉬웠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정부가 돈 써서 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됐고 우측에 자 성과주의의 장점, 단점이 나올 텐데 첫 번째 1번 뒤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지향이니까 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며 됐죠? 그리고 3처럼 투입 대비 산출을 파악할 수 있다. 단점은 자 핵심이 업무량 곱하기 단위원가인데 정부가 하는 사업은 업무량 측정도 어렵지만 안다 하더라도 원가 개선이 어려워. 서비스니까요. 자, 국방 서비스. 서비스를 계량화하는 게 쉬워요. 어렵지. 그 가치를 어떻게 환산해요? 그 군인이 지금 현재 훈련하는 게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럼 원가가 뭐야, 원가가? 애매하잖아요, 원가. 잘생긴 사람이 군인 됐으면 원가가 높고, 안 되잖아요. 대학 나온 사람이 하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서비스는 다른 거니까. 아무튼 정부가 하는 사업은 업무량 측정도 어렵지만 안다 하더라도 단위 원가 계산이 쉽지 않아요. 이게 항상 단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에 첫 번째 봤죠. 쉽게 된다. 지침이다. 근데 밑에 단점이 답 나온대요. 단점이 1번에. 자, 업무 단위 선정 어렵고 단위 원가 계산이 어려워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거 알면 돼요. 되게 많아. 다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지문서에는. 항상 가장 의미 있는 장점, 단점 알죠? 다시 요거. 지향점이 뭐예요? 관리예요. 관리. 그러니까 관리 지침이 되는 거지. 또 예산과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는 업무량, 단위 원가 계산이 쉽지 않아요. 지금 봤던 도로나 포장 그나마 되는 거 본 거고 정부가 하는 사업은 주로 무용적인 서비스거든. 측정이 쉽지 않다 보시면 돼. 됐죠? 자, 넘겨보시고 예제 보시면 다음 중 성과주의 옳지 않은 것은 관심 대상에는 투입과 산출이 함께 포함이 돼요. 맞지? 관리 지향이죠. 능률을 지향해요. 3. 필요한 기술이 경제학과 계획, 경제학 계획. 여러분, 요 경제 원리인 여기서 경제학 등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정치 원리잖아. 정치. 관계없죠. 자, 3을 모른다 하더라도 4번. 예산 결정의 접근 방식은 점종주의식 예산 결정이기 때문에 PBS가. 무조건 큰 틀을 먼저 잡아보세요. 큰 그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참고로 보시면 돼. 됐지? 시험은 다시 말하지만 네 가지 늘 비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품목별, 이거 뭘로 예산을 짠다? 품목. 품목이란 지출 대상이다. 이놈은 업무량 곱하기 단위원가로 짠다. 문제는 뭐다? 업무량 측정도 어렵고 안다 하더라도 원가 계산이 어렵고 서비스니까. 자, 계획 예산. 벌써 계획을 중시해. 계획.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지팅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제로 베이스, 0 기준. 해오던 사업에 대한 기득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해마다 모든 사업을 다 검토한 다음에 순서 매겨서 예산을 짜라는 거예요. 이게 0 기준. 이렇게. 자, 해본 이유는 자, 그 예제 왼쪽에 보시면 기출 문제가 있죠. 사회복지 문제. 자, 지문은 길어 보여도 뒤에 성과주의 설명 찾는 거예요. 1. 결과보다는 기획을 강조한다. 기획 강조는 뭘까? 기획 중심 예산이지. 계획. 플래닝이 계획이니까. 이것도 하는 말이. 2번. 회계 책임이 명확하다. 무슨 예산제도? LIBS, 품목별. 무조건 책임. 통제에 적합한 거니까.
3은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 연계준, 제로 베이스. 해오던 사업, 신규 사업을 다 검토한 다음에 순서를 매겨서 순서가 밀리면 그 사업은 감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검토한다. 연계준. 그다음에 4. 사업과 예산의 연계. 여기 있지. 사업과 예산의 연계.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개념만 잘 파악하더라도요. 웬만큼은 풀리게 되고 거의 문제가 나오면 다른 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요 성과주의의 내용을 깊이 막 파서내는 것보다는 자, 성과주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세 가지는 나머지를 요 계획예산이나 또는 영기준 또는 여기서 끄집어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져오는 것들이 다 중요한 것만 가져와요. 눈에 띄는 것들만. 그럼 바로 잡아내면 돼, 답을. 자, 통제, 회계 책임. 그렇죠? 이러면 산출을 파악하려고 해. 투입된 산출을. 그러니까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려고 해. 그다음에 이놈은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려고 한다거나 뒤에 또 나올 거니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자는 거예요. 문제 나올 때마다 네 가지를 항상 비교해서 풀자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요 계획예산과 연주는 좀 쉬었다가 한꺼번에 쭉 보도록 할게요. 남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